안녕하세요. 파브리병 건강나침반 양간호사입니다. 오늘은 파브리병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제가 카드뉴스로 파브리병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4가지 치료제가 연구 중이라고 카드뉴스로 안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AMT191, ST920, 4D310, FLT190 이렇게 4가지 치료제가 연구 중인데요. 그 중에 ST920이라는 치료제가 최근 임상 이상을 종료 막바지에 있고 미국 식약처 FDA의 승인 예정이기에 이게 1회 투여 시 치료가 되는 유전자 치료제라서 이게 인터넷으로도 검색해 보셔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쉽게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으로도 미국 제약회사인 상가모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개발 중이고요. 상가모입니다. 이 회사에서 지금 시행 중이라서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단 파브리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 GLA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해서 당지질인 GB3를 분해해야 하는 알파 갈라토시다제 A 효소가 나오지 않아서 점차적으로 GB3가 계속 쌓이게 되고 여러 장기에 손상을 입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 파브리병 유전자 치료제인 ST920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유전자 치료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전자 치료제는 변이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시켜서 유전자 결함을 치료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치료법이라고 아예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전자 치료제의 종류로는 유전자 기능을 보완해서 강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잘못 작동되고 있는 유전자 기능을 억제하는 침묵 방법, 특정 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종양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방법, 그리고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로 유전자를 편집하는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은 아마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테요.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작동하기 위해 이 치료제를 운반해주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벡터라고 하는데요. 이 벡터는 꼭 택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택시를 타면 어디로 가주세요 라고 정확한 목적지를 말씀드리고 그럼 택시기사님이 이 정확한 장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 벡터 이제 운반체를 할 수 있는 전달체인 벡터에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벡터가 있고 바이러스가 아닌 비바이러스 벡터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많은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을 할 때 보통 이 바이러스 벡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바이러스의 능력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바이러스 자체가 세포 침투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내부로 침투하는 능력이 뛰어나기에 이거를 치료용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세포 내부로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바이러스는 어떤 세포, 그러니까 특정 세포나 조직에 대해서 친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세포나 조직에 선택적으로 유전자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을 숙주세포에 주입을 해서 복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치료용 유전자를 세포 내로 효율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이러스 벡터는 다른 유전자 전달 방법에 비해서 적은 양으로도 이제 많은 양의 유전 물질을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전달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다 보니 혹시나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 사용을 했을 때 안전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식품안전처 같은 규제기관에서 이제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갑니다. 또한 이제 생물 안전성 테스트도 다 겪어야 되고요. 또한 이제 바이러스의 병원성 유전자를 아예 제거를 하고 치료용 유전자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니 이제 환자분에게 투여를 할 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단 바이러스 벡터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비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치료제가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유전자 전달 효율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시판 중의 유전자 치료제에 사용된 전달체는 주로 바이러스 벡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파브리피오 유전자 치료제 ST920 같은 경우에는 그 아데노 관련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 AAV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 바이러스로서 이거를 목표하는 장기에 이제 효과적으로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유전자 치료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참고하시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크리스피R 케이스 9이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이 유전자 변이를 직접 교정해서 유전자를 편집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직접 교정을 해서 영구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획기적인 기술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실제로 2018년도에 중국에서 이제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의 HIV라는 거에 이제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내성을 가지도록 유전자를 편집한 쌍둥이 여자아이가 태어났고요. 이 쌍둥이는 이제 앞으로도 절대로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에 감염이 되지 않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크리스피R 유전자 가위 기술을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DNA를 직접 절단하거나 편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다른 DNA 영역이 변형이 돼서 다른 변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파브리피오 유전자 치료제인 ST920은 아까 조금 전에 아데노 관련 바이러스 AAV 벡터를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AAV 벡터는 유전자 가위 기술과 다르게 직접 유전자를 교정하는 게 아니라 정상 유전자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정맥 주사를 통해서 체내로 전달을 되면은 목표 세포인 간세포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GLA 유전자를 전달을 하고요. 이 유전자 발현이 시작되면 정상적인 알파 갈라토시다제 A 효소가 생성이 되고 당재질 GB3를 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AAV 벡터가 장점이 아주 제일 큰 게 병원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높고 또 대부분의 경우 면역 억제제가 없이 투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이게 한번 이 ST920 같은 치료제를 투여를 하고 면역 반응으로 항체가 형성이 돼버리면 반복 투여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한 너무나 고가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대량 생산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AAV 벡터를 기반으로 한 유전자 치료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알고 많이들 쓰이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거 중에는 이제 AAV 벡터 기반으로 한 유전자 전달할 수 있는 졸겐스마라고 하는 치료제인데요. 이거는 22년도에 한번 크게 이슈가 됐던 치료제예요. 이제 이 척수성 근육 위축증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이거를 치료제인 졸겐스마가 이제 한 번 주사할 때 20억
이 치료제인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보험화 돼가지고 환자분은 본인 부담 상한 금액만큼만 부담을 하면 이제 치료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보니 졸겐스마를 투약한 12명의 소아 중에 11명의 증상 호전을 보여서 91%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으로 발현이 되는 SMN1이라는 유전자가 잘 발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척수 근육 위축증 환자분들은 이게 잘 안 돼서 유전자 변이가 안 돼서 이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단백질의 생산이 못 되다 보니 점차 근육이 위축되고 이게 점차 너무 악화가 되면 근력 저하부터 시작해서 호흡 부전까지도 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환이에요. 그럼 이때 졸겐스마를 투여를 하게 되면 이 SMN1을 대체를 하게 되어 이제 신경세포 보호와 회복을 하는 단백질이 생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 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파브르병 유전자 치료제인 ST920의 임상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로서는 임상 이상이 거의 맞춰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니 ST920을 투여를 하고 나서부터 이 알파 갈라토시다제 A의 효소 활성도가 36개월, 3년까지도 지켜봤을 때 잘 유지가 되었고, 또한 이제 당지질인 GB3 말고도 이제 라이소GB3라고 있는데 이것도 수치가 많이 안정적으로 감소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신장과 심장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이제 신장 수치 중에 사구체 여과율인 eGFR 지표도 12개월 이상 관찰을 했을 때 이제 환자에게서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된 게 발견이 되었고, 심장 관련해서도 검사에서도 안정성이 잘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좀 놀라웠던 게 효소 대체 요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 환자분 중에 75%의 환자분에게서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치료 효과가 지금 현재로서는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게 효과도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투여했을 때 안전한지도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이 ST920이 안전한지도 한번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안전성이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약제가 거의 비슷해요. 이제 뭐 발열이나 두통, 피로감 이런 거는 흔하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인데요. 이 정도는 이제 그레이드 1과 2 대부분 경미한 수준으로 일시적이며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그레이드 3 이상인 을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보고되는 상황으로는 딱 2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명의 환자에게서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여를 하고 발열과 피로가 바로 가라앉아서 그렇게 크게 심각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또한 아까 제가 ST920은 간세포를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도 다행히 간 기능 이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도 합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항체같이 이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중대한 부작용도 없었던 게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 환자분들에게 면역 억제제 사용이 불필요한 점이 좀 많이 주목해 볼 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71%에서 알파 갈토시다제 A의 항체,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항체가 그러니까 안 생기거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면역 반응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약제를 잘 받아들이도록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ST920이 한국에 언제 도입이 될지도 좀 많이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임상 2상을 거의 종료 막바지가 있고요. 임상 3상 또한 이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년도 상반기에 미국 식약처인 FDA에 희귀의약품을 신청을 예정이라고 한데요. 이 희귀의약품 신청이 승인이 되면은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약
약물이 잘 승인이 될 때까지 거의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데 이 패스트 트랙이 승인이 되면은 이거 승인되는 과정이 2년에서 3년까지도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트랙 희귀의약품 승인이 완료가 되면은 빠르면 2, 3년까지도 이제 승인하는데 단축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만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은 너무나 고가의 비용이 책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험 적용 이런 게 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FDA에서 승인이 결국 완료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보험화가 되어야 치료를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보험화 되는 데까지는 이 졸겐스마의 예시를 한번 보시면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졸겐스마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 승인이 2019년에 완전히 완료가 되었고 한국 식약처 검토를 신청을 했어요.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 후에 보험까지도 보험 급여 적용이 완료가 되었고요. 2022년에 이제 20억 치료제가 이제 환자분의 소득에 따른 이제 본인 부담 상한 금액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보험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졸겐스마의 예시처럼 이제 ST920이라는 파브리병 유전자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이 완료가 되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험화까지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곧 투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파브리병 유전자 치료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파브리병 건강 나침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연구와 정보를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